성차별을 주제로 한 자서전. 내가 태어나서 7살까지 살던 시골집은 뒷간이 집 옆을 지나는 개울 건너에 있었다. 뒷간과 사돈집은 멀수록 좋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킨 셈이었다. 물론 며느리들도 당시로서는 꽤나 먼 고장인 서울, 파주, 공주 등지에서 맞아들였었다. 할아버지께서 그 먼 뒷간에 갔다 오시다가 넘어지신 게 그저 실수가 아니라 중풍이어서 벼란간 집안이 발칵 뒤집혔던 게 어릴 적의 가장 큰 사건으로 남아있다. 그보다 앞서 아버지가 급환으로 돌아가셨지만 3살적 일이어서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 아버지의 급환은 전해지는 증세로 봐서 맹장염이 분명한데 벽촌이라 침 맞고 푸닥거리 하다가 달구지로 읍내로 싣고 갔을 때에는 이미 때가 늦어 허망하게 돌아가셨다고 한다. 맏며느리이자 서울며느리인 어머니는 그게 철천지 한이 되어 자식만은 어떻게 하든 서울에서 공부를 시켜야겠다고 시부모님의 허락도 없이 오빠를 데리고 서울로 가신 후였다. 촌 살림을 주관해야 하는 종부로서 대단한 용기였지만 당시의 어른들로선 용서할 수 없이 괘씸한 방자요 부덕이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어머니를 헐뜯는 소리와 서울에서 지질이 고생을 하다가 초라한 몰골로 돌아오길 바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어른들이 말하는 서울이란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끔찍한 고장이었으므로 나는 어머니가 나까지 데려가길 바라기보다는 나만 시골에 남겨둔 걸 여간 다행스러워하지 않았다. 타관으로의 출입이 잦은 할아버지의 두루마기 자락에선 늘 딴 고장의 바람 냄새가 묻어있어 어린 계집애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했다. 그런 할아버지가 중풍으로 왼쪽을 못 쓰시게 되시어 사랑방에만 계시게 된 후부터 집안이 우울해졌다. 나는 저녁 되면 우두커니 동구 밖을 바라보며 사랑에 계신 할아버지의 흰 두루마기 자락을 청승맞게 기다리곤 했다. 정정하실 적의 할아버지는 타관에서 돌아오실 때마다 사탕 봉지를 빠뜨린 적이 없으셨다. 할아버지 밑으로 2 숙부님이 다 결혼해서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그때까지 아이가 없어 나는 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었고 사탕 봉지는 내 차지였다. 색색마다 눈깔 사탕의 감미는 엿의 찐득하고 탁한 감미와는 달리 혀가 사르르 녹아날 듯 순수했다. 출입을 못하게 된 할아버지는 매일 큰 소리로 역정만 내시더니 사랑에다 서당을 차리셨다. 인근 동네의 머슴아들이 꽤 많이 모여들어 서당은 성황을 이루었다. 나는 밭간마당으로 난 사랑마루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글 읽는 소리를 흉내내기도 하고 회초리 맞는 머슴알을 놀려주기도 했다. 하루는 할아버지께서 나를 사랑으로 불러들이시더니 천자문을 내주시었다. 나도 서당의 학생이 된 것이었다. 서당에서 유일한 계집애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어렸다. 서당엔 학령이라는 게 따로 없었으므로 머슴아들의 나이는 차이가 많았다. 가장 가까운 소학교가 20리 길이어서 학교 가던 대신 서당에 온 코올리게부터
장가까지 든 껑충한 신랑도 있었다. 나는 달달달 외우는 것은 선수여서 그 중에서 뛰어났다. 할아버지는 매우 만족해 하셨고 머스마들은 엄한 스승의 손녀인 나에게 아부를 일삼았기 때문에 나도 한껏 교만해졌다. 그 애들에게 업어달라기도 하고 함부로 잔심부름을 시키기도 했다. 나보다 몇 배 덩치가 큰 머스마들이 나의 부당한 명령에 굽신굽신 순종하는 게 나는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다. 천자문을 떼고 책거리로 떡까지 해먹은 지 며칠 안 되어 서울 가신 어머니가 처음으로 돌아오셨다. 서울에서 지질이 고생이나 하다가 잔뜩 주눅이 들어서 돌아오길 기대한 어머니는 고생한 티는 완연했지만 주눅은 들지 않고 너무도 당당했다. 어머니와 어른들 사이에선 가끔 큰 소리까지 오갔다. 어머니는 나까지 서울로 데려다 공부를 시키겠다는 것이었고 어른들은 천부당 만부당 하다는 듯이 처음엔 숫째 상대도 안 하려 들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고집을 꺾을 것 같지 않다는 걸 차츰 깨닫기 시작한 어른들은 너 환장을 해도 단단히 했구나. 계집애를 서울까지 데려다 공부를 시키겠다고? 너 뭘 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냐? 아서라 아서. 동네에 우세스러운 소문 날까 겁난다. 이렇게 막말로 나오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께서도 내가 공부 안 해도 걔는 벌써 천자문 떼고 동몽선습 배우는 중이라고 점잖게 나무라셨다. 그게 어디 공부시키는 겁니까? 재롱 보시는 거죠. 전 걔도 공부를 시키고 싶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에 답을 하자 집안이 얼마나 발칵 뒤집혔었나를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가끔 이야기하신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부동하다는 걸 시위라도 하려는 듯이 어느 날 내 머리를 빗겨주는 척 하다가 싹둑 잘라 단발머리를 만들어 버렸다. 그때까지 내 머리는 빨간 헝겊을 넣고 가닥가닥 따내리는 종종머리였다. 그 시절의 단발머리는 뒷머리를 뒤통수까지 높이 잡아 올리고 그 자리를 하얗게 면도질하는 것이어서 나는 뒷거울을 보고 기절 초풍하고 말았다. 어머니는 서울 아이들은 다 그런 머리를 하고 깡총한 내리다지를 입고 학교 다닌다고 나를 위로했지만 그때 그 시골의 안목으로는 너무도 기상천외의 머리였다. 그때까지도 나는 어머니를 따라 서울 가고 싶기도 하고 말고 싶기도 했었는데 머리가 그 모양이 되고 보니 서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체념하게 되었다. 그 머리는 흉하기도 했지만 뒤가 허전해서 나는 집 안에서 꼼짝을 못했다. 물론 서당에도 못 나왔다. 드디어 어느 날 어머니와 나는 할아버지께 하직 인사를 드리러 사랑에 들어왔다. 서당 아이들이 오기 전 이른 아침이었다. 뒤에도 얼굴이 하나 더 있구나. 꼴 보기 싫다. 어서 가라. 할아버지는 이렇게 씹어뱉듯이 말씀하시고 쌈지에서 50전짜리 동전을 하나 꺼내 내 앞에 던지셨다. 떼구르르 구르는 뽀얀 은전을 엎드려 주우면서 맛본 이상한 슬픔은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다. 그건 어쩌면 재롱 부리는 시절과 하직하는 슬픔이었는지도 모르겠다.
할머니가 우리 모녀를 동구 밖까지 배웅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도 매정한 것, 우리 늙은이들 슬하에 단 하나 남은 재롱까지 빼앗아 가는구나 였다. 할아버지가 나에게 천자문을 가르친 건 계집애도 배워야 한다는 새로운 생각에서가 아니라 다만 재롱을 즐기기 위해서였음을 실토하신 셈이었다. 서울역에 내려서 가장 반가웠던 건 모든 아이들이 다 나처럼 뒤통수에도 얼굴이 달린 것 같은 머리를 하고 있는 거였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도 나의 시골뜨기 티는 너무도 완연해서 나는 잔뜩 주눅이 들었다. 또 어머니가 새들어 살고 있는 현저동 꼭대기의 허술한 초가집 문간방도 나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어머니는 그 문간방에서 바느질 품을 팔면서 근근히 살고 계셨다. 나는 집에 가고 싶다고 칭얼대기 시작했다. 처음엔 일전에 5개씩 하는 알사탕으로 달래주시던 어머니가 나중엔 아주 간곡하게 타이르셨다. 넌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공부 많이 해서 신여성이 되어야 한다. 그게 엄마의 소원이란다. 신여성이란 말을 할 때 엄마의 태도는 엄숙하고도 진지했으므로 나는 덩달아 엄청난 사명감 같은 걸 느꼈다. 나도 그걸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지만 어머니의 태도가 간곡해서 차마 못하겠다고도 못했다. 신여성이 뭔데? 신여성은 머리를 쪽지지 않고 희사식 까미하고 치마는 짧은 통치마로 입고 버선 대신 살색 비단 양말 신고 고무신 대신 뾰족 구두 신고 한도 바꾸도 들고 다닌단다. 학교 안 가면 그렇게 못하나? 신여성이란 또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세상 이치에 대해 남자들처럼 모르는 게 없고 마음먹은 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자란다. 나는 물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그걸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가 있어서 차마 싫다고는 못했다. 그때 어머니는 온종일 남의 삭바느질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곁에서 헝겊을 가지고 쏙닥거리기도 하고 홈질, 감침질의 흉내를 내기도 했다. 처음엔 반듯하고 일정하게 홈질, 박음질을 해서 꼴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어머니가 내가 그걸 점점 잘하게 되자 공부를 잘해서 신여성들 생각은 안 하고 바느질을 왜 배우려 드느냐고 벼랑간 벌컥 화를 내시면서 내 소일거리를 몽땅 빼앗아 가셨다. 신여성, 신여성, 그저 말끝마다 신여성이었다. 그러나 그때 겨우 8살 밖에 안 된 내가 그 신여성 속에 농축된 한많은 구식 여자의 꿈을 이해할 수 있었을 리 만무하다. 그 후 어머니는 나에게 한글을 가르치셨다. 지금이니까 한글이지 그때 어머니는 그걸 언문이라고 하셨고 그 글이 얼마나 배우기 쉬울 뿐더러 대수롭지 않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셨다. 언문은 세종대왕이라는 아주 어지신 임금님이 뒷간에서 뒤보시다가 문설주를 보고 생각해내신 글씨란다. 새로 만드는데도 똥 누는 시간밖에 안 걸린 쉬운 글이니까 누구든지 하룻밤에 깨우친단다. 임금님이 뒤보시는 동안에 만든 글이란 어머니의 말씀이 한글에 대한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큰 오해였다는 걸 안 건 그 후 오랜 세월이 흘러 해방을 맞고 나서였다. 국민학교에 들어갈 준비로 한글 말고도 일본, 가나도 배웠다. 어머니는 가나를 어디서 익혔는지 그걸 가르쳐 주실 때는 한결 더 의시되시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가나를 읽고 쓰는 걸 단박 배웠지만 한글을 익히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한글을 깨치고 나자 어머니는 나에게 시골에 계신 조부모님께 편지를 쓰게 했다. 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가 불러주셨다. 그때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다. 시골집의 뒤란이 절절하게 그리웠고 할아버지의 손발처럼 했던 잔심부름은 누가 하고 있나도 궁금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편지투는 그런 나의 감정을 개입시킬 틈이 도무지 없는 견고한 것이었다. 어머니가 불러주시는 말뜻을 못 알아들어서 되물어도 편지는 그렇게 쓰는 법이라는 해답밖에 들을 수가 없었다. 또 당시의 우리 형편으론 집에 동화책 한 권 있을 리가 없었으므로 내가 깨친 최초의 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렵기만 한 거짓말을 꾸며댄 편지 쓰기가 고작이었다. 그건 적지 않이 불행한 일이었다. 물론 그 시기가 한글이 박해받던 일제시대란 탓도 있었겠지만 나는 그 후 한글을 읽고 쓰는 데 대한 흥미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학교에 들어가 한글을 아는 애가 거의 없다는 걸 알고부터는 내가 한글을 알고 있다는 걸 촌티처럼 창피하게 여기게까지 되었다. 그릇된 이해의 시작은 글에 대해서뿐이 아니었다. 성에 대한 이해도 잘못 시작된 게 그 무렵이었다. 나는 그 전에도 내가 계집애라는 걸 알고 있었고 나하고 신체의 일부가 다르게 생긴 아이가 사내 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또 계집애는 자라서 엄마가 되며 주로 집안일을 하고 사내 아이는 자라서 아버지가 되며 주로 힘든 바깥일을 한다는 남자 여자의 구실의 차이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시골의 조부모님도 서울의 어머니도 여자는 남자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여자다움이라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신 일은 없었다. 할아버지가 나에게 한문을 가르치신 게 사내 아이들에게처럼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재롱으로서였다는 어머니의 지적은 제법 날카로운 것이었지만 어디까지나 어른들끼리의 반목에서 오고 간 말이었을 뿐 내 알바가 아니었다. 내가 여자다움이라는 것에 대해 배울 기회는 돌연히 그리고 우연히 왔고 그건 내 생애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지금까지도 내 기억 속에 극명하게 낙인 찍혀 있다. 어느 날 나는 대문 밖 땅바닥에서 혼자 석필 장난을 하고 있었다. 그 무렵 나는 어머니를 졸라 어렵게 동전 한 입을 얻어가지면 곧장 구멍가게로 가서 석필을 사곤 했다. 석필은 연필처럼 깎을 필요도 없고 부러지지도 않아 연필보다 편하고 신기했으며 종이가 따로 필요 없어 경제적이기도 했다. 나는 온종일 석필로 희사식감이 하고 핸드백 들고 뾰족 굳으시는 여자를 그리고 또 그렸다. 그것은 당시의 신여성상이었고 내가 이왕 서울에 온 이상 어떻게든 도달해야 할 최고의 이상이었다. 그때 어디서
허약하고 더럽고 못생긴 사내아이가 나타나 비실비실 웃으면서 내 그림을 보는 것까지는 참아주었는데 그 녀석이 무슨 생각에선지 바지를 까내리고 내 그림 위에 오줌을 갈기는 것이 아닌가. 나는 화가 났지만 그 녀석이 겁나진 않았다. 그 녀석은 동네에서 가장 만만한 비실이었다. 늘 같은 또래들한테 얻어맞고 놀림받고 징징 울기까지 잘하는 울보였다. 내가 먼저 그 녀석한테 욕을 했다. 그 녀석은 성기를 들먹이는 쌍소리로 대꾸했다. 나는 참을 수가 없어서 온몸으로 그 사내아이한테로 덤벼들어 때리고 핥히었다. 그 녀석의 뺨에 두 줄기의 손톱 자국이 났다. 그 녀석의 힘은 보잘것없고 또 겁쟁이여서 변변히 맞서보지도 않고 울기부터 하면서 엄마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녀석의 엄마도 겁낼 게 없었다. 자초지종을 얘기하기 위해 되레 가슴을 펴고 녀석의 엄마를 기다렸다. 녀석의 엄마도 처음엔 또 얻어맞고 들어왔느냐는 식으로 마지못해 끌려 나오다가 자기 아들을 때린 게 계집애인 걸 알자 당장 험악한 얼굴이 되어 펄쩍 뛰기 시작했다. 이 지지리도 못난 새끼야. 얻어맞다. 이젠 계집애한테까지 얻어맞고 꼴 좋다. 계집애한테 얻어맞으려면 진작 죽어. 이런 악담을 폭포수까지 퍼붓고도 분에 못 이겨 나한테로 덤벼들더니 내 양손을 붙들어다가 뒤로 꼼짝 못하게 결박을 짓고 아들한테 어서 나를 때리라고 명령했다. 자, 실컷 때려라. 실컷 때려. 사는 녀석이 오죽 못났어야 계집애한테 얻어맞고 우냐 울긴. 그 녀석이 나를 때릴 때마다 그 엄마는 이렇게 장단을 맞췄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그 아이가 잘못했다고 울부짖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동안에 누가 일렀는지 우리 어머니가 나오셔서 나는 그 무서운 엄마의 결박으로부터 노연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나를 당혹스럽게 했다. 어머니만은 잘잘못을 가려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 엄마한테 공손하게 사과 먼저 하시고 나를 호되게 나무라시는 것이었다. 어머니 역시 내가 왜 그 아이를 때렸나 보다는 계집애가 감히 사내아이한테 대들었다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 나는 경우 바른 어머니만은 우리가 왜 싸웠나와 잘잘못에 대해 바르게 알고 싶어 하실 줄 알았다. 그러나 내 설명은 집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계집애가 그렇게 사나워서 무엇에 쓰냐는 걱정만 하셨다. 여자라는 게 모든 잘잘못 이전의 더 큰 잘못이 된다는 걸 나는 이해할 수도 참을 수도 없었다. 저지른 잘못이 아닌 태어난 잘못에 나는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었다. 그때 나는 그 사건의 잘잘못을 설명하기를 단념하자 너무 분해서 온몸으로 난동을 부리다가 종당엔 경기까지 하고 말았다. 나 경기 끝에 기진한 나의 머리맡에서 어머니의 한숨 섞인 걱정도 역시 계집의 성질이 저렇게 고약해서 장차 팔자가 드셀까봐 걱정이라고 역시 계집의 한탄이었다. 어머니가 딸에게 건 최고의 기대인 신여성은 당시로선 가장 팔자 사나운 여자들이었다. 그러면서도 딸이 팔자 사나울까봐 두려워했던 어머니의 모수는 지금 생각해도 우습고 슬프다. 우습지만은 않고 슬프기까지 한 것은
그 후 반백년이 흐르고 세상도 많이 변해 신여성이란 말뜻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해방된 여성이란 말조차 진부하게 들릴 만큼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 오늘날, 내가 내 딸에게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한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모순을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딸을 공부시키면서 여자라고 건성으로 간판이나 따려고 공부하지 말고 공부란 걸 전문화해서 평생토록 일을 가질 것을 귀 아프게 강조해왔다. 여자도 일을 통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고는 남녀평등이란 한낱 구호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소신 때문이었다. 딸 중엔 남자도 하기 힘든 전문직을 가진 애도 생겨났다. 그러나 그 딸이 평생 그 일을 하기 위해선 얼마나 어려운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야 할지 생각만 해도 안쓰럽다. 여자가 결혼하고도 일을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큰딸 때의 경험으로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큰딸도 좋은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결혼했다. 그 직장에선 결혼한 여자는 사직해야 된다는 야만적인 규칙 같은 건 없었지만 임신하고 출산이 임박하자 사직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아이를 누가 기르냐가 문제였다. 시댁은 시골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 아니면 길러줄 사람이 없었다. 딸의 일을 위해서 내 일을 희생하느냐 마느냐로 나는 심각하게 고민했다. 가정을 가진 여자가 일을 갖기 위해서 딴 여자를 하나 희생시켜야 한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느낌은 매우 맥빠지고 낭패스러운 것이었다. 결국 나는 나의 일이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 여자는 뭐니뭐니 해도 가정을 잘 지키고 아이 잘 기르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쪽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 나와 나의 어머니의 딸에 대한 모순된 생각은 매우 비슷하다. 그렇지만 나의 어머니와 내가 딸을 기르는 가르침에 있어서 똑같은 헛수고를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자신의 삶을 통해 체험한 여자이기에 감수해야 했던 온갖 억울한 차별 대우를 딸에게만은 물려주지 않으려는 어머니들의 진지한 노력과 간절한 소망에 의해 여성들의 지위가 더디지만 조금씩이라도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